안녕하십니까. 갑옷을 벗고 찍는 것은 처음이죠? 며칠 전에 누가 동아리방에서 마인크래프트 좀 이 컴퓨터에 깔아보라고 해서 깔아서 구경 좀 시켜주다가 스킨을 궁금해 하시길래 갑옷을 벗고 한번 보여줬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망토, 망토는 원래 있는 거고, 아시면 아시는 거고, 모르시면 인지도가 엄청 높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자,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한 주씩 자꾸만 밀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절대 이렇지 않았어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상도 자주 올리지 못하고 글로 때우고 그러다가 겨우 찍는 것도 저기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최신의 뉴스를 자꾸만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진짜로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핑계긴 하지만 너무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자꾸만, 응? 기숙사에 들어가서 제대로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계획이 자꾸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만 못한 게 아니고 제 할 일도 좀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게 있었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거를 빨리 끝내서 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제주도에서 관광객이 너무 많을 시절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랬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입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에게 환경 보전 분담금을 도입하자는 논의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자,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시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아시죠? 엄청난 관광 도시라서 사실 여기에 관광을 오는 이유가 운하라고 해야 되나?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물을 바탕으로 한 그 도시에 오랫동안 그 고풍스러운 건물이 옆에 늘어서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오는 모습을 갖다가 관광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가는 거라 할 수 있지만 관광객이 너무 몰리죠. 너무 몰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관광객 때문에.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숙박하는 사람은 그만큼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는 판단으로 징수를 안 하나 봐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 얼마를 징수하냐면 5유로. 한국 돈으로는 7,000원을 징수합니다. 관광객이 도시에 적정 유동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 너무 관광객으로 도시가 혼잡하고 그러면은 교통도 복잡해지고 교통이 복잡해지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체증 되게 심해요. 제주시 도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리고 환경, 당연히. 야, 관광객들 쓰레기, 우리나라도 관광객들 쓰레기,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 어느 정도 한다는 국가도 관광객들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엄청 앓는데, 저기는 어떻겠습니까? 외국은, 응?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얘기하자면 길어져요. 아무튼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가 잘 될 테니까
장사가 잘 되는 점포에 대해서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려받겠죠? 임대료를 올려받는다는 건 뭔 소리냐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처럼 이탈리아 사람들도 내 집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네치아 같은 좋은 도시에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물가. 당연히 오르겠죠. 관광객은 돈 쓰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뭐 힐링하는 사람들 빼고는 웬만하면. 쇼핑이 관광의 주요 상품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객들의 수요가 엄청 많아지면은 상품 가격이 오르겠죠. 중학교 사회교과서만 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 자, 이와 같은 것을 제주도에서도 도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일명 입도세. 섬에 들어올 때 돈을 내시오. 이거 언제 처음 언급된 2012년에 처음 주장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물론 관광으로 많은 수입을 얻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삶의 터전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말이 많이 나온 것은 2016년부터인데 이때 2016년에 제주도를 찾은 전체 관광객이 1,500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관광객이 늘어나서 교통난, 환경 관련 문제, 그리고 부동산 똑같이 문제가 된 거죠, 그죠? 야, 그래서 2018년 당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께서 재직하고 계실 때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 2023년 12월에 2018년 연구 용역의 후속으로 제주 환경 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이 끝났습니다. 23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직 제주도지사께서 환경보전 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을 걸어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주도 도민들에게는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협의 이런 거 하죠. 협의하고 입법의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2026년에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거를 유보하겠다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관광객 추이를 당분간 지켜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광업계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제주 지역 경기가 요새 좀 안 좋대요. 그거를 관광객이 돈을 좀 써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시점에서
관광객을 아무래도 관광객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죠. 여행 올라오면 돈 내라. 이렇게 하면. 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9.3%가 줄었대요. 그리고 23년에도 22년보다 줄었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20년, 21년에 코로나19로 엄청 위축됐다가 22년도에 제가 통계를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늘지 않았을까요? 22년 정도면 많이 풀릴 때니까. 근데 23년, 24년 관광객이 지금까지 보면은 줄고 있어요. 관광객이 줄어들면 제주도의 산업 구조상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광업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민 여론은 찬성이 우세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제주도 안에서의 숙박업이나 교통 이용에 있어서는 교통 유발 분담금이라는 것이 부과되고 있어요. 교통 유발 분담금이나 환경 개선 분담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베네치아하고 다르게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당일치기 관광객은 대상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대상에서 제외를 해놓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이쯤 되어서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분담금 징수 방법이 무엇인가? 저도 잠깐 일시정지하고 찾아봤습니다. 간단해요. 숙박할 때, 제주도에서 숙박할 때 1인당 하루 1,500원? 네, 1,500원. 렌터카 이용 시 1일 5,000원. 그리고 전세버스, 전세버스 약간 뜬금없지 않아요? 이용 금액의 5%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베네치아 5유로 7,000원 비교했을 때 비슷하겠죠. 뭐 제주도로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을까? 몇 번 개편을 해서 관광객도 버스 뭐 집 많지 않은 MBTI P인 사람이 다닐 때에는 꽤 괜찮게 버스 노선이 만들어졌다고 듣긴 했어요. 그러나 렌터카 빌려서 다니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요게 아마 주된 그게 될 거고 숙박은 1인당이면은 3명이 가면 4,500원, 4명 정도 가족이 가면 6,000원, 5명은 7,500원 요 정도. 저는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실제로 도민들이 받는 피해나 불편함이 많다면 관광객이 이 정도 예? 뜨내기로 취할 것만 취하고 가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만 저는 아무튼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광객이 줄었어. 관광객이 줄었고 지역 경기도 지금 안 좋아서 아직 보통은 다른 지역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죠. 왜냐면 관광객이 와서 지역 경제를 이렇게 좀 일으켜 주니까. 그리고 지역도 알릴 수 있고. 갔다가 좋은데 하면은 이주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만 제주도는 유치할 필요가 없지. 이미 너무나도 어 많은 것을 갖춘 관광지이기 때문에 섬 전체가 섬 구석구석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찾잖아요. 아무튼 올해 말까지 추이를 보고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뉴스에서 다시 나오면 아마도 제가 뉴스에서 다시 나오면 눈여겨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눈에 띄었으니까 그때 되면 지금 이거 다룬 기억까지 해서 아마 충분히 다시 다룰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게 왜 실적 발표가 아니고 지금 와서 주가 가지고 기사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NC소프트가 대기업인가요? 잠깐만요. NC소프트는 중견기업이네요? NC소프트는 중견기업이고 크래프톤이 오히려 규모가 더 커요. 근데 기사 내용도 그런 맥락입니다. 크래프톤에서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주가가 올랐대요. 반면에 NC소프트는 리니지 가지고 계속 우려먹기만 한다. 새로운 게 없다. 라고 해서 주가가 1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NC소프트가 아주 볼만해요. 차트가. 2014년 최저 12만 2천 원. 이게 20년이야, 21년이야. 아무튼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100만, 104만 8천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20만 4천 원. 야, 이럴 수 있나? 회사가 어떻게 회사가 어 아니 20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뭐라 얘기를 뭐 지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디 이해 관계가 있는 누구한테서든 지적을 받았을 텐데. 아니 리니지 과금 모델은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꾸 리니지 과금을 어떻게 바꿔요? 타겟 이용자도 똑같고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젊기 때문에 리니지의 마케팅 방식이라든지 리니지에 돈을 쓰는 사람들의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썼다면 충성 고객들이 계속 그 매출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올 때가 됐다는 거죠. 당연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NC소프트에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뭘 하겠다고 하냐 하면 분사, 권고사직, 여기까지 구조조정 아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981억 원 정도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게임 새로운 게임? 모르겠어요. 새로운 게임 있네. 아이온 2.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는 읽을 책도 많고 할 게임도 많고 유튜브 할 것도 많고 춤출 것도 많고 예? 공부할 것도 많고 그래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이온 2가 있으면 아이온 1도 있다는 거 아니야? 아이온 1은 그것만 지금 잠깐 볼게요. 지금 서비스하고 있나 아닌가만 잠깐 볼게요. 2008년에 나왔군요. 아이온이. 그리고 막 캐릭터들이 딱 봤을 때 젊은 캐릭터들은 아니네요. 좀 세계관이 그래도 있나 봐요.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도 NC 거인데 제가 알기로 레볼루션이 넷마블 이름으로 돼 있죠? 네,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아이오는 할만한가? 아무튼 저는 할 시간 없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아이온도 출시 당시부터 해서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 그쯤에는 되게 명망이 있었다네요?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세대도 나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세대도 아마 아닐 텐데, 아이오는? 요새 뭐, 드래곤, 뭐였더라, 몬스터 길들이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 있던데? 네. 아무튼, 내년에 이게 출시된답니다. 내년에. 그 전까지는, 딱히 실적이 개선되고 그럴 게 없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주가가 주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면에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는 상황이 괜찮대요. 저도 언제 한 번 본 적 있어요. 언제?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배틀그라운드가 무료화 할 때까지는 좀 애매했던 걸로 기억해요. 무료화만 하면 다야. 왜냐면 폴가이즈도 마찬가지예요. 폴가이즈도 무료화하고 좀 반짝했다가 지금은 다시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운영을 잘 못해서 그래요. 폴가이즈도 그렇고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핵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죠. 이용자들한테. 그래서 이거 관리 잘해야 되는데 배틀그라운드도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어, 폴가이즈는 뭐 엄청 심하진 않았어도 핵 관리의 문제 그리고 맵을 맵에 버그가 많이 발생하는데 버그를 고칠 능력이 부족한 게 이용자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맵을 그 맵이 업데이트 한 10번 넘게 하면서 100 몇십 개의
그 플레이 가능한 맵이 있는데 한 30개 정도로 잘랐어요. 그렇게 하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지. 폴가이즈는 그렇게 됐었는데 배틀그라운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폴가이즈만큼 재밌게 챙겨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크래프톤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21년도 8월에 창장했었으나 음, 요새 대한민국의 기업 공개가 그렇듯이 처음에 반짝하고 조금씩 조금씩 내리막을 걷고 뭐 회사 쪼개기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비판을 받는 경우가 보통인데 크래프톤은 지난해 10월에 최저가 14만 6,500원이었다가 최근에는 26만 원대가 되었대요. 꽤 괜찮죠? 상승률 78%. 그리고 맞아. 론도라는 맵이 새로 나왔다. 그리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트래픽이 급등하였다. 라고 돼 있네요. 근데 사실 폴가이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즌 프리포롤 시즌 1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오고 우주까지 분위기 괜찮았어요. 근데 점점 그때부터 올라오는 거죠, 계속. 버그를 안 잡고 핵도 가끔씩 보이고 트롤도 보이고 그런다. 그러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지던 것인데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는 제가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로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다. 라는 얘기를 가볍게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더 잡아봐야 할 얘기도 많이 없고. 아, 경기도에서 주로 일어난 일입니다.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책이 2,528권이 폐기되었어요. 너무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거는 작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세상에 내놓은 결과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위서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책들 중에는 뭐 유해 도서라고 자, 천천히 얘기해 봅시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교육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 라는 내용이었답니다. 이런 공문을 받은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무슨 책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냐? 시민단체에서 그래요. 말하기는 시민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교육 도서를 일단은 뭐 이런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요. 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심의 청구를 했습니다.
심의를 청구한 68권의 도서 중 67권은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의결했어요. 출판은 그렇습니다. 출판은 책을 쓴다는 행위, 글을 쓴다는 행위의 특성상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글을 쓴다는 글을 써서 그냥 뭐 아무데나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책으로 낸다고까지 하는 거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런 내용이었으면 청소년 구독 불가를 받았겠고 그 심의도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용으로도 잘 쓰이고 했던 건데 보통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그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한다. 그리고 그 남성과 여성이 아닌 비정상적인 성을 옹호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가치관 문제이긴 해요. 종교라든가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아마 페미니즘하고도 관련돼 있을걸? 이 학부모 단체에 엄마들만 있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양성평등이라고 교육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길로 가니까 성별에도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 외국에서는 그거를 뭐 아직까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포용하려는 시도가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뉴스 좀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양자를 빼는 분위기가 있고 보통 성교육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쓰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것에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뭐나 사람이 사는 여러 가지 모습이나 이런 것도 엄청 진짜 음란물이나 이런 것처럼 지나치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가치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다음에는 최대한 어릴 때부터 보고, 그죠? 혼자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보잖아요. 부모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학력도 천차만별이고, 그 자녀들을 가리키는 방법이나 자기가 아무래도 살아온 방향으로만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공립학교 교사라면. 공립학교? 예. 뭐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똑같죠. 그런 사람의 지도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책을 객관적 근거도 없죠.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의결했다니까요. 근데 그 학부모 단체에서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민원을 넣는데 그 민원 넣는 사람들도 진짜 회기를 어, 뭐 이게 뭐 공문을 보낸 교육부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런 것이 다짜고짜 뭐 전화를 하든 뭐 공공기관에 민원 넣는 모습 대충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좀 더 세대를 이런 게 전부 세대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더 잘 포용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정도. 그래도 그 안에,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점점 사실은 아이를 적게 낳고 하다 보니까 요새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작년에 교권 침해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되기는 되겠으나 그 해결이 된다는 것도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단한 설득을 하고 그에 공감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만 놓고 있자는 게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해. 지금이 비정상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야 어, 더 좋은 사회에 가까워질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어, 얘기 이렇게 무겁게 했는데 이번에 더 무거운 얘기 해야 돼요. 응? 이거 저번 주에 블로그에 쓰긴 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사실을 가지고 썼죠. 그 누구누구가 어떤 얘기를 했다. 이거는 칼럼이에요. 저번 주에 그 주제를 선정할 적에 아무래도 글을 좀 늦게 쓰니까 그때 나와 있던 칼럼을 옆에서 봤어요. 이게 그때 이미 입력이 되어 있던 것인데 지금 이번 회차의 날짜는 맞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글로 썼다시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출범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겠다. 완전히 없애겠다. 그러니까 검찰을 사실상 기소청으로 사실상이 아니에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주장도 있었죠. 궁극적으로 그리는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수사는 경찰에서만 하게 하겠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검사만이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조항도 개정하겠다. 사실은 이런 논의는 되게 깊은 수준에서 고민하고 그 결과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검찰 점잖게 표현하자면 검찰 권력을 분산하겠다라는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그 너무 과격해져서 이렇게 헌법을 개정해서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물론 독재 정권 때는 막 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민주화되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시행되는 헌법이면 상당한 무게감이 그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법을 자세히 고민도 안 해보고 지금 검찰 권력을 줄이겠다는 그 목표만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일단은 듭니다. 계속 가봅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는 70년 이상 경찰은 현장 수사, 검찰은 법률 전문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시작한 것은 검찰에서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 전 과정을 잡고 있으면 가장 큰 부작용은 오류를 바로잡기가 힘들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검찰이 지금은 저는 여러 방면의 노력으로 좀 나아졌다고 봐요. 그런데 과거에는 상당히 수직적이고 그런 조직이었으니까 오류를 바로잡기가 힘들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올라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강화하도록 그런 취지로 수사권 조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는데 어느 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생깁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에요. 수사 종결권이 생기고 검사의 수사 지휘권, 정작 필요한 것은 없어짐. 뭔가 이상하게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이러면 경찰하고 검찰이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 쪽에서 종결권이 상대 쪽에 종결권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이 칼럼 쓰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사 업무는 경찰에서 기피 업무가 되고 탈출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수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이런 것이 사전에 좀 더 철저히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사의 질이 저하되고 수사 시간이 늘어나면서 고통을 받는 것은 국민이죠. 그리고 2022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삭제됐어요. 이의 신청권이 뭐냐면 경찰에서 종결한 사건을 이의 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요. 그래서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본인이 피해를 당한 걸 직접 고소한 게 아니라 고발한 사람이 이의 신청할 권한이 없어지면 피해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대신 고발했거나 피해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서 부패, 불공정 거래, 선거, 뭐 선거는 그나마 좀 그렇지만 환경 이런 거는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이의 신청을 못하면 검찰에서 종결했을 때 다룰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이유 없는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 부분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어요. 발의는 돼 있습니다. 발의는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있으면 끝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유지하던 체계, 형사사법 체계를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시작되고서부터 그게 뭐 사건들이 그 구체적인 사건들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은 지금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 하여튼 몇 년 동안 확실한 거는 처음에 검찰 개혁이라고 나왔던 주장과 취지와 내용은 이것은 지금의 수사권 박탈이라든가 수사 현장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던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서 문제가 어리숙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게 보완이 된 모습인가? 좋은 점보다 문제점이 더 많아 보이고
그리고 글로 적지는 않겠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하는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이목이 집중될 때 역량 부족이 함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이후에 부족한 점을 개선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만드신 분들이 그랬는데 그거에 크게 민주당이 관심이 있었나?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와서 어 아우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그렇네요. 검찰 검찰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 사람들만 수위 조절하기 되게 힘드네. 아 검찰 손대기만 바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물론 저도 제가 보는 대로만 제 시각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제 시각이라는 것이 편협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제가 안 보는 부분, 못 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했는데라고 하면 물론 변명할 그거는 다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너네가 나쁜 짓 한 거는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만 나올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고민을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오래 지났어요. 아까 1시간 게임 플레이 1시간 지난 거 알림창 나왔었죠? 마무리하고 이거는 시간상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올렸다가 나중에 유튜브 기능으로 잘라낼 거 잘라내든지 할 생각입니다. 베가스로 만지는 것보다 시간은 확실히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는 게 오래 걸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다음 주? 예,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 늦춰진 것도 따라잡고 더 고민을 잘 해서 영양가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